송산 일각 지영 스님의 2판 4판. 네, 반갑습니다. 오늘 새로운 느낌이 좀 있지 않으십니까? 잘 모르겠는데요. 있다고 해줘요 빨리. 내가 얘기를 이렇게 하면 있다고 해줘야지. 이렇게 합이 안 맞나? 굉장히 새롭습니다. 아, 어색하네. 지영 스님 그러면 안 돼. 오늘 처음 만난 사이던가요, 우리가?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굉장히 신선합니다. 왜 그렇죠, 근데? 오늘 특별한 게스트 분이 오셔가지고 그래서 2판 4판 맞수다 함께할 특별 게스트 시연 스님 인사 부탁드립니다. 반갑습니다. 네. 시연입니다. 네, 스님 반갑습니다. 네, 우리 지난번에 그 성신여대 불교 동아리 네. 할 때 이렇게 만나 뵀던 시연 스님과 맞수다를 하게 됐는데 그 친구들은 잘 있나요? 너무 잘했어요. 네. 그 뒤로 인기 폭발입니다. 누가요? 다들이요. 아 그래요? 네. 지영 스님이 제일 인기 폭발 아닌가요? 그 친구들이 그 친구들이요. 네, 그 친구들 덕분에. 그 친구들이 그 불교 동아리 내에서입니까? 아니면은 저기 외부에서도 아, 애인도 생기고 잘 나가고 있어요. 그거 그게 왜 그렇게 되죠? 모르겠어요. 그게 무슨 관련 있죠? 출가랑은 조금 거리가 멀 듯하지만 돌아서 이렇게 또 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네. 그렇군요. 저희가 이번에 좀 주제가 특별한 주제거든요. 그래서 우리 시연 선생님을 조금 모셨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이렇게 이 자리를 했는데 느낌 어떠십니까? 사실은 저는 이렇게 이 주제를 듣고 비구니 스님도 한 몇 분 계시는 줄 알았어요. 네네. 근데 예상 문제로. 어떻게 저 혼자 이렇게 떨지 마시고요. 오늘 청문회 아니니까요. 오늘 되게 부담 가지면서 왔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아주 편안하게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셋만 또 이렇게 얘기하다가 우리 또 셋만 얘기하다 시연 선생님 오니까 지영 선생님은 어떤 기분 들으세요? 아, 그냥 당황했죠? 아니 왜냐하면은 신기하다고 말을 하려고 그랬는데 그리고 저번에 그럴 때 혼났잖아요. 성신여대 때 그렇게 이야기했다가 참 많은 이야기를 들어가지고 아니 그 여대생들 보고 그 초심의 불자님들을 보고 느낌이 어떠냐 그랬더니 마치 신비한 동물 뭐 유니콘을 보는 것 같다 이렇게 해가지고 저희끼리 되게 뭐라고 해서 그러면 안 된다. 근데 그때 반응이 어땠었나요? 거기에 대해서는 그렇게 큰 그건 없었어요. 다행이네요. 오히려 여학생들은 그런 반응도 좀 나빠하진 않는 것 같아요. 별로 그렇게 민감한 다행입니다. 반응은 아니었어요. 지영 선생님 그럼 괜찮네요. 오히려 그리고 나서 저희 방송 보고 나서 지영 선생 팬 은근히 늘었어요. 이제 팬미팅 한번 해주시면 안 됩니까? 열심히 노력해볼게요. 시연 선생님도 당황하셨어요. 한숨 쉬신 것 같은. 아니요. 아, 이런 걸 원하신다고 하셨. 예. 이런 분위기군요, 여기가. 네, 저희는 네. 그냥 정말 이렇게 뼈대고요. 이거는 뭐 이렇게 오는 거 기본 뼈대고 정말 필요한 얘기들 이것저것 얘기 다 합니다. 네, 사실 비구니 스님하고 이렇게 앉아가지고 이야기를 나눠본 적이 제 기억에는 굉장히 드물거든요. 아니 학교에서 할 수 있잖아요, 선생님. 나눠본 적이 없어요. 왜 안 하시는 거죠? 비구 스님하고도 이야기를 안 하니까 그냥 이야기를 안 나누니까. 한 게 아니라 안 하신답니다. 아, 우리 잘 알잖아요. 일각선생님 많이 해보셨잖아요. 저는 많이 해봤죠. 그 도반 스님들 제가 이제 동국대학교 학부를 다닐 때 저는 이제 백상원 또 비구니 스님들 해광원 계시면서 같은 비구니인데 또 이제 같은 학년이다 보니까 이제 대중생활하면서 이제 거기는 어떠냐고 이렇게 물어본 적도 있는데 뭐 아무튼 비구니 스님들이 숫자가 더 그 해광원에서는 좀 많아서 백상원은 비구 스님 숫자가 거의 없거든요. 그런 차이는 있었던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오늘 우리끼리 이 스님들 세 분하고는 저희끼리 얘기를 할 수 없는 주제를 가져왔어요. 주제가 뭐냐면 시연 선생님과 함께 해야 될 이유가 비구 스님과 비구니 스님은 어떻게 다른가요? 이 주제거든요. 그래서 오늘 시연 선생님께서 재밌는 얘기 많이 해주셨습니다. 궁금한 점이 많거든요. 그래서 오늘 시연 선생님과 함께할 주제가 비구 스님과 비구니 스님은 어떻게 다른가요입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가 비구니 스님 그 삶과 수행에 대해서 이야기하기는 어렵잖아요. 모르니까. 그래서 오늘 특별히 시연 선생님 모셔서 이것저것 여쭤보고 저희도 알아가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려고 합니다. 선생님 잘 얘기해 주실 거죠? 노력해볼게요. 네. 뭐 비밀 같은 거 있나요? 절대 말하면 안 된다는 것들. 그런 거는 더 하면 안 되지 않을까요? 절대 말할 수 없는 거니까 여기서도 있다고 말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더 물어보고 싶네. 그런 거 아는 거 있어요, 선생님?
나는 몰라요. 진짜 그러니까 그 뭐시여. 제가 출가했던 데도 비구니 스님 계셨거든요. 사실 기도하시는 부전으로 비구니 스님들 겪어본 적은 있는데 그게 막 깊게 이야기를 나눠본 적이 없어서 그때는 또 너무 어렸을 때이기도 했고 지금도 그때 이후로는 뭔가 같은 절에서 살아본 적이 없어서 아예 모르겠어요. 말씀을 듣고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드는 게 이제 뭐 오늘 뭐 어떤 이야기가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사실 비구니 하면은 같은 그 수행자인데도 불구하고 거리감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잘 몰라요. 물어보면 잘 모르는 것도 되게 많아요. 율장에 대해서도 잘 모르고 오늘 주제로 대본을 쭉 봤는데 뭐가 다를까? 근데 제가 생각하는 뭐 동국대학교를 다니면서 종단에서 느꼈던 어떤 제가 생각하는 두루뭉술한 어떤 거시적인 차별 같은 것들이 또 사실이 아닐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이야기가 나올지 모르겠지만 지금까지 우리 셋은 이제 비구 스님들의 그 대중생활 이야기를 많이 했으니까 그거랑 조금 다른 점을 얘기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먼저 제가 오늘 이제 정회사 들어오시면서 깨끗해서 기분 좋다고 하셨는데 처음 오신 소감이 어떠신가요? 저 진짜 놀랐어요. 여기가 비구 스님 사찰이라고 생각을 못했을 정도로. 놀라셨다잖아요. 아니 비구 스님 깨끗하게 지내시지 않나요? 다? 근데 대부분 가보면은 법당부터가 비구 스님 사찰과 비구니 스님 사찰의 느낌이 달라요. 아니 근데 그 저도 저희 은사 스님 모시고 저희 은사 스님께서는 비구니 스님들 많이 아시잖아요. 아시거든요. 그래서 돌아다녀 보면은 은사 스님 말씀이 그래요. 비구니 스님들 사찰은 되게 아기자기하고 정돈된 느낌, 되게 깔끔하다는 느낌 많이 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었고 비구 스님 사찰은 뭐라 해야 되지? 뭐가 없어요? 뭐가 없다라고 표현하기는 좀 그러고 깔끔한데 뭔가 많이 빛이 돼 있는 느낌보다는 비워가지고 깔끔한 느낌. 비구니 스님들은 뭔가 자꾸 채워가지고 깔끔한 느낌. 약간 이렇게 표현을 하셨던 잘 기억이 피해 가십니다. 네. 네, 제가 듣기로는 못이 아닌 것 없어서. 같은데. 저 답이 아닌 것 비구니 같은데 스님 지금. 사찰을 깨끗하고 비구 스님 사찰은 안 뭐 깨끗하다 없다. 뭐 이런 말을 하려고 했다가 근데 이렇게 비구니 하신 거 아닌가요? 스님들께서 그 사찰에 계시면 되게 짬지게 운영을 잘한다는 이야기를 하신 적이 있어요. 근데 그런 느낌을 정회사에서 받았어요. 그렇죠. 법당을 보고. 저도 여기 왔을 때 그 네. 생각을 몇 번 한 적 있거든요. 그래서 세 분이 또 송강사 강원 출신이시잖아요. 저기는 해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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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저만 해인사. 그렇군요. 근데 송강사 스님하고 또 해인사 스님하고 또 성향이 다르시다면서요. 맞아요. 네, 그 느낌처럼 약간 좀 다른 느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군요. 스님 계신 사찰이랑은 또 다른 분위기인가요? 저희도 다르죠. 저는 지금은 이렇게 폭에 소해 있지만 원래는 동화사 양진함의 선방이다 보니까 동화사 스님들도 조금 분위기가 다르긴 해요. 근데 특별하게 이렇게 뭐 특출나게 해인사 스님, 송광사 스님이라고 이렇게 다른 거는 좀 달라요. 아무래도 이제 그 비구계 구족계를 받고 난 뒤 한참 지나서 처음에는 이제 구족계 받은 지 얼마 안 됐을 때는 송광사 스님, 해인사 스님, 통도사 스님 그 가풍을 좀 차례 얘기를 하는데 네. 지나고 나면은 그런 게 많이 없어지는 것 같아요. 선후배도 마찬가지고. 그런 거 같아요. 왜 저희도 그 이야기 하잖아요. 그 강원 들어가가지고 강원 습관 들이는데 4년인데 강원 습관을 빼는데 10년 걸린다고. 동화사 같은 경우는 그 강원생 스님들을 솔직히 제대로 잘 본 적이 없고 선방은 제가 몇 번 가봤거든요. 네. 그 저희가 선방이다 보니까 저희 산중 공양을 해요. 그 결제 중에 그 스님들이 비구니 스님들은 또 음식을 하시니까 해가지고 그냥 당신들만 드시는 게 아니라 정말 그 동화사부터 파괴사까지 다 돌리거든요. 그래서 만두 여름에는 만두 공양해서 겨울에 또 여름 겨울에 다 그렇게 해가지고 돌리다 보면은 우연치 않게 또 비구 스님 선방을 가게 되는 경험을 하게 되는데 지대방이요 특히. 근데 좀 느낌이 다르긴 하더라고요. 어떻게 다르나요? 비구니 스님 선방은 조금 지대방이겠죠. 선방보다도 지대방은 좀 그냥 아기자기해요. 정말 조금씩. 근데 비구 스님들 지대방은 뭐가 큼직큼직하게 다 있더라고요. 그렇죠. 아령 있고 막. 아령, 예, 맞아요. 저 그거 보고 놀랐어요. 아령 있고 네. 운동기구도 있고. 헬스기구 있고 뭐 이런 거 처음 봤었거든요. 그리고 되게 넓고 뭐랄까 이렇게 빛이 되는 음식도 우리는 이렇게 조금씩 한 접시씩 다각스님 이렇게 아침마다 만들어 놓으시거든요. 근데 거기는 박스째로 이렇게 두고 예. 툭툭툭. 여기 슈퍼마켓이야? 이런 걸 보고 왔었어요.
약간 그런 느낌. 정말. 그럼 비구니 스님들은 음식을 다 만드는 걸 배우세요? 저희 들어가자마자 후원부터 들어가니까요. 기본으로 하셔야 되는 거예요? 저도 솔직히 음식을 하나도 할 줄 모르고 들어갔는데 지금은 좀 칼질 조금 합니다. 네. 아, 그래서 비구니 스님들 다 음식을 조금씩 하시는구나. 비구 스님들도 좀 배워야 될 텐데. 비구 스님들도 음식 하시는 줄 알았는데 안 하세요? 잘 안 하시죠? 그 왜 거의 안 행자풀에 하죠, 솔직히. 그 공약관 들어가시면 그러면 네, 공양주 보살님이 다 계시니까 최공 보살님 다 진짜 하시고요. 부러웠어요. 이제 상차림만 이렇게 간상만 이렇게 하시니까 대부분 할 줄 모르시죠. 아니, 힘쓰는 부분만 행자님들이 하죠. 저도 기억에 음식을 직접 손댄 적은 없고,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구족계 받고 혼자 살고 막 그럴 때 이제 그걸 하게 되긴 했는데, 그 전엔 과일 깎는 정도? 예, 그 전에는 직접 한 적은 없어요. 과일은 깎으셨군요. 이게 다각소임은 어딜 가나. 그러니까, 그리고 그 음식을 만드는 소임이 있기는 해요. 그 가만 잘 보면은. 근데 거기에서도 그 막 재료 선전은 저기 딴 데서 해주는 경우, 그 공양주 보살님들 해주는 경우들도 있었고, 그리고 제가 직접 음식을 그때 당시에 만들지 않았으니까. 이따 보면 또 만들 줄 아는 비구 스님들이 있어요. 그분들이 이제 음식을 하시는 경우가 있고, 근데 보편적으로는 안 하는 경우가 더 많은 것 같아요. 예, 이 이야기만 짚어봐도 그 비구니의 생활 내용에서 차별이 좀 있긴 합니다. 근데 꼭 누가 공양주 보살님이 해줘야지 된다, 뭐 이런 게 아니라, 얼마 전에도 누가 그러는데 자기 밥 먹고 사는 건 자기가 해결할 수 있어야 삶이 불안하지 않지 않냐, 어떤 분이 강연에서 그런 말씀 하셨거든요. 근데 이제 그러고 보면은 뭐 이제 비구 스님들이 이제 받는 그 대우가 때로는 게으르게도 만드는 것도 있어서, 저는 오히려 다시 출가를 한다면은, 그리고 그런 의미에서 송광사를 선택한 것도 있거든요. 가장 그 옛날처럼 보이고 다 수동적으로 보여서 들어갔는데도 불구하고 뭔가 별로 그렇게, 행자 생활은 나름대로 잘 배웠지만은 그런 음식이나 이런 것을 누군가 해주는 분들이 계시고, 또 뭐 그건 또 자연스러운 거죠. 잘못된 건 아닌데 차이점을 생각해 보니 약간 그것도 차별과 차이 어디쯤이지 않는가 생각이 듭니다. 기억에 해인사 행자님들은 밥하고 국은 행자님들. 맞아요. 저 봤었어요. 저 출가 직전에 거기서 자원봉사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공양주 행자님이랑 갱도하시는 행자님 계셨던 것 같아요. 밥하고 국 정도는 행자님들이 하셨고, 국도 그 레시피라고 하잖아요. 그걸 아예 그 전수해가지고 내려오는 게 있었어요. 저희도 있어요. 그래서 그 강원마다 각각의 그 음식하는 레시피. 다 있어요? 네. 뭐 반찬은 워낙 저희가 다 했어야 되니까 지금은 조금 많이 변한 것 같은데, 그래서 채공 돌아가면서 살면서 다 한 번씩. 이게 오해가 있을까봐 잠깐 말씀드리자면, 네. 송광사에도 그러니까 뭐 대부분의 스님들이 이제 또 음식을 잘 못해서 안 하긴 하는데, 그 중에 이제 스님들이 공양주 행자님 있잖아요. 밥을 가마솥에서 찌거나 아니면은 송광사 같은 경우는 떡국을 대중공양을 일주일에 한두 번씩 하거든요. 그런 것들을 육수라고 하죠. 근데 고기가 들어가는 게 아니라 그 이제 채수. 그걸 미리 준비했다가 대중이 만약에 2-3천 명 온다. 그럼 이제 떡을 넣는 그런 것들부터 해서 죽, 뭐 이런 것들, 그리고 뭐 나물 다듬고 이런 것들을 하기는 합니다. 근데 이제 말씀드리는 거는 그래도 주가 되는 공양주 보살님이나 채공 보살님이 계셔서 부로 좀 역할을 하는 게 많다라는 걸 말씀을 드린 거예요. 잘못하면 이제 아무것도 안 하는 걸로 느껴질 수가 있으니까. 그건 아니라는 점. 그래서 우리 또 출가를 고민하시는 여성 불자님들 계시잖아요. 그분들을 위해서 또 어디로 출가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비구니 스님이 많이 계신 도량은 어디 있는지 우리께 또 스님께서 조언을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출가를 솔직히 저도 많이 생각하거든요. 늘 이렇게 누군가가 이렇게 좀 괜찮은 사람이 있으면 출가를 또 물어보는 사람이 있거나 그러면. 근데 이게 좀 각각의 그런 업의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확실히 이게 어딜 가서 좋다가 아니라, 어딜 가도 좋은 사람을 만날 수 있는 사람이면 확실히 어딜 가서든 스승을 만나는 것 같거든요. 근데 아무리 좋은 데 가도 이 분이 스승을 만날 그런 준비가 안 돼 있으면 좀 힘들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지금 제가 너무 존경하는 스님들이 계셔서 이분들한테 찾아가 보라고 말씀은 드릴 수 있겠지만,
그분들이 어떤 분인지는 조금 애매하긴 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또 선빵이잖아요. 저는 은사 스님이나 이렇게 솔직히 의사 선생님과 그렇게 관계가 처음부터 좋지는 않았어요. 처음부터 좋지는 않았는데 저희는 셋 다 좋습니다. 저는 상무 스님하고 노 스님하고 되게 사이가 좋고 은사 스님은 은사 스님도 저를 조금 이렇게 존중해 주신다고 해야 되나? 이렇게 부담스러워 해 주신다고 해야 되나? 약간 조금 그런 게 이 영상 남는데 괜찮으십니까? 그러니까 걱정이긴 해요, 사실은. 네. 약간의 어려움이 있는 어려움이 것도 있죠. 괜찮습니다. 네. 예. 그 대신 그렇다고 존중하지 않는 건 아니고. 그렇죠. 예. 근데 처음에는 어린 마음에 얼마나 이렇게 좀 원망도 많이 하고 좀 왜 우리 의사 선생님은 나한테 이러시지? 라는 생각 되게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그게 내 업인 것 같아요, 진짜. 그래서 아무리 좋은 상황에 있어도 거기서 내가 스승을 찾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면 정말 그런 마음 자세면 어딜 가든 솔직히 어딜 가든 스승은 있거든요, 진짜. 이 세 분한테서도 스승이 계시지 않겠어요? 아, 그렇죠. 근데 이제 초심 불자님, 여성 불자님들을 위해서 좀 이도량의 이렇게 큰 도량들, 굵직굵직한 도량들 있잖아요. 잘 몰라서 출가를 못 하시니까, 그러니까 어디로 가면 조금 되는지 그런 것 좀. 저는 그거보다도 저도 사실은 그렇게 추천받아서 양지남에 간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를 소개시켜 주신 스님께서 동화사에 가면은 암자가 3개가 있는데 거기서 비구니 암자라고 말씀하시면서 네가 가보면서 이렇게 내려오면서 좋은 데 가봐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처음 간 게 양지남이었는데 생각보다 가자마자 내 집 같다라는 느낌을 받아서 근데 동화사도 사실은 제가 동화사를 그때 잘 몰랐어요. 동학사로 가고 싶었는데 말이 그냥 동화사로 나와가지고 내비게이션 이해가세요? 정말 멍청했던 거죠. 저랑 비슷해요. 저 봉암사 생각하고 갔다가 봉갑사로 갔잖아요. 아 진짜요? 제 은사 스님께서 이제 속가에 저희 아버님이랑 인연이 있으셔서 출가를 했는데 포교국장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인사를 드리고 행자실로 갔어요. 그런데 나중에 얼핏 듣기로는 봉암사 주지스님이라고 하신 것 같아요. 제가 그때 성철 큰 스님 시봉이 일기 책을 읽고 출가를 해서 봉암사 결사에 대한 환상이 엄청 났었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은사 스님을 정하는데 봉암사 주지 스님이신 은사 스님, 그분은 은사 스님을 정해야 되겠다 했는데 나중에 끝나고 이제 가봤더니 봉암사가 아니라 봉갑사. 라서 더 좋았다. 결론은 더 좋았다. 예. 인연 따라 갔군요. 예, 정말 인연 따라. 사실은 그래서 동학사는 비구니 스님의 대표적인 강원이잖아요. 또 다른 곳은 또 있잖아요. 옥문사도 있고 청암사도 있고. 근데 저도 출가를 동화사로 간 걸 더 잘한 것 같고 그래서 강원은 동학사로 갔고요. 그러면 그 세 군데가 가장 대표적인 건가요? 저희는 이제 만약에 공령사도 있어요. 4군데. 네 군데군요. 네. 그렇군요. 이거 어디가 좋다는 게 아니라 이제 출가하시는 여성 불자님께서 여기 가면은 기초적인 것들을 이제 많이 배울 수가 있으니까. 저는 오히려 큰 사찰보다도 작은 사찰이지만 좀 이렇게 선방 먼저 권하고요. 선원 있는 곳. 네, 선원 있는 곳. 그리고 대중이 계시는 곳이면 더 먼저 권하고요. 근데 비구니 스님 계시는 곳이 대중이 그렇게 많이 있는 건 또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도 선원들이 많이 있으니까 선원이면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생각보다 이렇게 오고 가시면서 선방 스님들이 해주시는 말씀이 저는 은근히 좋았거든요. 제가 궁금한 점이 하나 있는데요. 이제 부처님 당시에 안한존자가 석가모니 부처님에게 이제 건의를 해서 여성의 출가가 이루어졌지 않습니까? 안한존자에 대해서 비구니 스님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생각보다 그런 개념은 없어요. 그런 개념이 저는 없나요? 없어요. 알아봐야 그거 내용을 알니까. 그런 거에 더 이렇게 특별하게 그냥 비구니 스님 삶으로서 그냥 뭐 그것 때문에 계율도 얘기가 나올 수도 있는데 거기에 특별하게 그런 거 없고 사실은 처음에는 제가 은사 스님도 미워했다고 그랬잖아요. 네. 원망 많이 했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때는 정말 왜 우리는 이렇게 해야 되지? 왜 3살 사미한테 80세의 비구니 스님이 인사를 해야 되지? 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리고 네. 저희 노스님들도 비구 스님들 보면은 깍듯이 절을 하세요. 근데 예전에는 그냥 그런가 보다 하면만 이렇게 마음으로는 조금 이렇게 뭐지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그래서 오히려 더 공부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겸손이라는 그 개념이 이게 당신 마음에서 당신들도 있었을 것 같거든요. 그게 왜 사시면서. 근데 그것들을 잘 다스리면서 그걸 마음 공부로 돌리시는 모습 보고 그리고 참 많이 배웠어요. 그래서 지금은 오히려 저는 다시 출가한다면 다시 태어난다면 또다시 비구니로 출가하고 싶은 생각 많아요. 비구 스님들은 유혹이 좀 많지 않나요? 유혹은 맞는 건 다 똑같죠. 근데 비구니 스님들은 생각보다 좀 이렇게 좀 갇혀 있다고 해야 되나? 이렇게 너무 드러나지 않는 그런 것들이 있어서 저도 최근이나 이렇게 나와서 활동을 하게 되는데 하긴 그런 건 있는 것 같아요. 비구 스님들은 본인들이 뭘 하겠다고 이제 은사 스님께 말씀드리고 은사 스님 허락하지 않아도 저는 하겠습니다 하고 그걸 통보식으로 나갔는데 비구니 스님들은 이렇게 해도 될까요? 안 돼? 그럼 네 다시 또 내년에 또 이렇게 해보고 싶은데 안 돼? 그러면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계속 반복하셨다가 몇 번 지나면 이제 어른이 좀 누그러지시면 그때 오케이 할 때 뭐 외부 활동이라든지 본인이 하고 싶은 걸 조금 하신다고 들어서 그런 점은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얘기하는 게 사실은 논점이 그거잖아요. 팔경계. 아, 네. 팔경계에 대해서 우리 또 얘기를 불자님한테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간단하게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그 이제 석가모니 부처님 아버지, 친아버지인 수도다나 왕이 이제 돌아가실 때 임종 직전에 아들인 석가모니 부처님을 보고 싶어 하셨고, 그래서 이제 카필라 바투로 찾아오셔서 얼마 안 돼서 돌아가셔서 이제 그 왕이 돌아가셨으니까 그 이제 마하파자파티 석가모니 부처님의 양 어머니이자 이모였던 마하파자파티를 비롯한 샥갸족과 콜리아족의 500명의 여성들이 석가모니 부처님한테 찾아가가지고 이제 출가하겠다고 했을 때 석가모니 부처님이 계신 곳까지 550km 정도를 걸어갔다고 합니다. 근데 석가모니 부처님은 여성이 교단에 들어왔을 때 우려되는 부분들, 교단의 불법이 오래가지 못할 것이다. 내용의 율장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여성들이 애옥이 더 심하기 때문에, 애옥과 집착이 더 심하기 때문에 그 불허한다 라는 내용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이제 안타까워했던 안한존자가 여성은 출가를 하면 성불할 수 없습니까? 라고 질문을 할 수 있다 라고 해서 그러면은 허락해 주십시오 라고 이제 3번 간청을 해서 교단의 여성 수행자가 생기게 됐다라고 알고 있는데, 그때 이제 8가지 뭐 팔경법이라고 해가지고 남녀 차별로 보이는 그런 것들이 8가지 중에 한 2군데가 논점이 있어요. 법랍이 100년인 비구니를 하더라도 이제 갓 출가한 비구 스님에게 깍듯하게 절해야 된다와 지적을 할 수 없다. 비구니는 비구니에게 지적을 할 수 없다. 그런 내용들이 있어서 그 내용을 사실 뭐 이야기하기 전에는 조금 예민한 부분일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아니 뭐 우리 방송 때 그런 거 얘기하죠. 언제 하겠습니까? 그렇죠. 예.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신지 여쭤봐도 될까요? 아주 좋습니다. 아니 정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래서 겸손할 수 있었던 그 모습들을 보고 한 번 더 생각하는 계기가 됐었고, 그리고 왜 스님들이 비구니 스님들이 공부에 대한 열의가 되게 높으시거든요. 제가 보긴 그래요. 학교를 가든 어떤 공부 모임을 가든 보면은 대부분이 비구니 스님들이시더라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큰 역할을 하시거나 그 교수직이나 아니면은 그렇죠. 뭐 이런 부분들 아니면 학장이든지 이런 부분들이 솔직히 조금 제약은 있어요. 확실히 이렇게 비구니 스님들끼리만 계시는 곳에서 상관이 없지만, 근데 그거는 조금 안타깝다 생각을 했었는데, 근데 그분들의 그 학식이 숨겨지지는 않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제일 많이 혹시 비구니 스님들 중에 깨달으신 분들 많잖아요. 네. 근데 그분들이 이렇게 부각되어 있진 않잖아요. 우리 비구니 스님들 중에 깨달으신 분 있어도 성철 스님이나 아니면은 해암 스님이나 이렇게 탄호 스님처럼 이렇게까지 많이 언급되지는 않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들의 공부는 정말 대단하시거든요. 근데 그게 부각되지 않아서 사실은 안타깝다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서 또 챙겨지는 그 마음 공부들, 그것들을 보고 나서 어른 스님들한테 특히 보고 나서 저는 되게 저렇게 사는 거구나라는 걸 되게 많이 배워요.
저는 비구니회에서도 좀 소임을 살았었는데 당시 회장 스님이셨던 본각 스님도 그렇고요. 지금 회장 소임하고 계시는 지금 광자 용자 스님도 그렇고요. 네, 다 정말 존경할 맞이 않는 네. 스님들이시고 그리고 특별하게 그런 빛은 왜 덕의 향은 아무리 감추려고 해도 나온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향을 내시는 분들이 은근히 비구니 스님들이 꽤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분들이 꼭 어떤 느낌이냐면 숨은 도인 찾는 느낌이고 저는 그분들과 같이 공부하거나 아니면 뭔가 연계가 되어 있는 게 되게 많이 이렇게 저 혼자 막 다 이렇게 갖고 있는 것 같은 저 혼자는 아니지만 그런 보석 같은 분들을 만났다는 게 사실은 되게 감사하게 느껴지는 경우가 더 많았어요. 제가 제 나름대로 이제 급하게 공부를 했는데 제가 유론 출신은 아니라서 그렇지만 율장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 내에서 제가 파악한 바로는 그 줄라바카라고 이제 율장 소품에 보면 그런 내용이 있는데 마하파자파티가 비구니 마하파자파티가 비구 승단과 비구니 승단과의 관계에 대해서 의문점이 생겨서 석가모니 부처님한테 질문한 부분이 있어요. 상하 관계인지 주종 관계인지 아니면은 평등 관계인지 여쭤봐서 걱정돼서 본인이 제안을 요청을 했어요. 부처님 요청드립니다. 비구들은 비구 스님들끼리 승납에 좌차가 있고 비구니도 좌차가 비구니들끼리 있는데 합쳐서 좌차를 하면 어떻겠습니까? 라고 했더니 거절하셨어요. 그 이유가 군인들이 그것은 마치 군인들이 묶어서 위계를 높낮이를 하는 것과 같은 거니까 그거는 이제 부당하다고 얘기하셨는데 그걸로 봐서 비구끼리 질서를 정했을 때는 그 질서라는 틀이 비구들에게 수행에 도움이 되었기 때문이지 합친다면 이거는 분별과 차별, 높낮이 개념이 생겨서 필요치 않다라고 말씀하신 것 같고 어떤 사건이 있었는데 그 비구 스님들한테 이렇게 뭐 자자를 못하게 하고 포사를 못하게 하고 방해를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약간 비난하고 겁박하고 이러한 일들이 있었고 예를 들어서 추궁도 합니다. 이런 일이 있었지 하면서 막 확인하고 기억을 되묻고 이런 내용들을 해서 그 비구 스님이 그 사건을 석가모니 부처님한테 말씀을 드렸더니 그러지 말라라고 해서 하나하나 다 반박을 했어요. 비구니들이 비구의 자자를 막지 말고 방해하지 말고 포사를 방해하지 말고 그렇게 비난하지 말고 추궁하지 말아라. 그런 건 실수죄에 해당된다. 이런 내용들이 나와 있는데 중요한 거는 똑같은 게 비구가 비구니한테 그렇게 범했을 때도 얘기를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판단하는 저의 의견은 만약에 방송을 보시고 틀린 점이 있다면 그 지적을 해주시면 겸허하게 받아들이겠는데 합리성이 벗어나지 않는다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누가 됐든 그거는 부당한 거였어요. 비난을 하고 뭐 그거 잘못했지 말해봐 너 그때 그렇게 했잖아 이런 거는 비구가 비구니한테 하든 비구니가 비구한테 하든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비구니 8경계가 석가모니 부처님 인멸 후에 제정된 거니까 진위 여부에 대한 뭐 논쟁도 많고 논문도 많이 나와서 그걸 발표하신 비구니 스님은 곤혹에 빠지는 일도 있었어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들이 이제 누가 들었을 때 합당하지 않다면 오늘날 현대사회에서 차별을 조장하고 그 평등에서 어긋난다면 저는 기준이 평등이라고 생각하거든요. 평등에 어긋난다면은 해석에 대해서 좀 달리 해봐도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은 계율을 바꾸자는 게 아니잖아요, 저희가. 그때 그래서 그렇게 제정되었다. 그러니까 오늘날에는 그 제정된 걸 바꾸는 게 아니라 오늘날은 그걸 가지고 이렇게 적용을 해야 되겠다 해서 조금 뭔가 오늘 여러 가지는 아니지만 뭔가 이제 있는 불평등에 대한 부분들이 조금은 이슈화가 됐으면 좋겠다 네, 생각을 합니다. 말하기 조심스러운 것 중에 하나가 사실 현대사회에서 가지고 있는 우리의 그 이성과 논리와 그 시대에서 부처님이 이제 계셨을 때의 상황에 그 시대적 상황과 그때 당시의 논리는 다 분명히 다르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때 당시에 했던 이야기를 지금 봤을 때 옳지 않으니 이거는 내용은 잘못되었다라고 말하는 내용 자체가 야 이거는 사실은 되게 말하기가 조심스러워야 되는 부분이다. 그래서 다루기가 굉장히 좀 어려운 이야기인 것 같기는 해요. 지금 봤을 때 그 내용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불합리하고 이게 옳지 않은 일이다라고 이제 말을 하는 거는
지금은 맞죠. 지금으로 봤을 때는 그걸 그대로 가져와가지고 딱 봤을 때, 아, 이건 말도 안 되는 거다. 이렇게 할 수는 있는데, 그때 당시에 이제 이루어졌던 역사적인 상황들이나 부처님이 말씀하셨던 그 취지를 사실은 정확하게 바라볼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말하자면 지금 이야기할 때는 사실은 그 발견계 자체가 잘못되었다라고 말을 하기보다는 이게 왜 나왔는지, 그리고 그때 당시 어떤 이야기가 있었는지를 또 한번 바라보고 지금 현대 사회에 맞춰서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과연 부처님이 말씀하신 그 내용과 부합하는 내용으로 살아가는 것인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 옳은 과정이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내용이 사실 좀 굉장히 뭐라고 해야 되죠? 무겁다라고 해야 될까요? 이게 지금 우리나라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논의들하고 이제 같이 이제 연결해서 생각을 했을 때 굉장히 다루면은 오히려 갈등이 조장될 만한 내용일 수도 있겠다, 이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더 말하기가 어려운 것 같은 그런 느낌도 많이 들어요.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솔직히 너무 감사해요. 진짜 이게 전통 불교를 가지고 있는 나라나 그런 불교 체제에서는 이거는 어른 스님들이 또 이렇게 많이 이렇게 관장하시는 게 많잖아요. 근데 그런 데서는 솔직히 이렇게 변화하는 게 쉽지 않은데, 이게 지금 세 분 스님께서 좀 이렇게 그래도 이런 거는 지금 사회 상황을 반영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 보면, 아, 그래도 참 뭔가 잘 가고 있는 거죠. 잘 가고 있고 뭔가가 세대의 흐름을 타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고, 그런 부분은 솔직히 고무적이고 저희 입장에서 보면은 저의 입장에서 보면은 되게 감사한 일이고요. 그리고 제가 의외로 외국 수행처에 갔을 때는 태국 같은 경우는 솔직히 더 엄격하잖아요. 네. 거기는 상자부 불교다 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태국에서는 안 되는 게, 거기서 공부하셨던 외국인 스님들이 당신 현지 나라 가서 이렇게 만든 승단에서는 비구 비구니에 대해서 크게 그거를 차별을 두시는 않아요. 그 모습을 보면서 저희가 갔을 때도 저희를 되게 대우를 해주시고 어느 정도 이렇게 스님으로서 대접을 해주시는 걸 보고, 아, 이게 조금씩 흐름이 다르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돼요. 지금은 또 불교가 전통 불교에서도 있지만 전통 불교가 좀 서구 사회로 가면서 더 많이 좀 더 대중화되고 보편화되고, 그리고 그 사회의 그런 모든 것들을 또 이렇게 포섭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 모습 그때 보면은 다른 절이라고 말을 못해도 외국에 특히 서양권에 계시는 전통 불교를 그 기존의 불교를 하고 계시는 분들은 그래도 좀 비구 비구니의 차별을 그렇게 두지 않고 어느 정도 범납해하고, 그리고 더 핵심적인 거 우리 마음 공부에 오히려 더 중점을 둬서 하시는 모습을 보고, 아, 그래, 이런 방법들로 우리가 언젠가는 조금 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그리고 또 우리 비구니 스님들 같은 경우는 현재가 지금은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지금 이렇게 뭔가를 하고 계시는 그 기성의 스님들을 보면은 그것들을 너무 잘 이렇게 다독여서 수행으로 다독여서 이렇게 저희한테 보여주시는 모습들이 전 되게 멋있었거든요. 그 모습들을 보면서, 아, 공부는 이렇게 하는 거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해요. 어차피 공부는 좋은 데서 하는 게 아니라 힘든 데서 하는 거잖아요. 고통 속에서 하는 거고 사바세계 속에서 하는 건데, 이 불평등, 불만족 이런 것들이 그냥, 아, 이거는 아니야, 합리적이지 않아, 그리고 딱 걷는 게 아니라 합리적이지 않더라도 그때는 받아들이면서 그 상황에서 뭔가를 바꿀 수 있는 그 노력들 너무 멋있어요, 저는. 그 모습에 정말 그런 스님들 볼 때마다 저는, 야, 어떻게 사람이 저렇게까지 행동할 수 있지?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못했던 거니까. 근데 그 모습 보면서 닮아가려고 하는 모습 보고, 그리고 또 스님 이렇게 세 분 보면서 또 이렇게 마음을 다른 왜 저희는 솔직히 비구 비구니 스님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기회가 별로 많지는 않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카더라는 소리만 듣거든요. 비구 스님들은 이러니까 조심해라, 뭐 이런 거. 아니면 이런 상황이 있었는데 조심해야 돼, 위험해, 너 아니면 뭐 이렇게 좀 저희가요? 억울하신 분들. 아니요. 이렇게 그런 예전에 있었던 그런 얘기를 들으면 듣기만 하는 제 입장에서는 아, 되게 조심해야 되고, 또 비구 스님들은 좀 진짜 이렇게 가까이 하긴 너무 먼 분들이신 것 같다라고 생각했었는데, 스님들 뵈면서 그런 벽들이 좀 많이 사라지고, 그리고 아, 역시 비구 스님들이 왜 이렇게 지금 자리를 이렇게 하시고 계시는지라는 생각도 들게 되는 거는 사실이에요.
아니, 서로가 이렇게 잘 맞춰서 그때 때에 맞춰서 이렇게 조금 우리가 그런 개차법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현 시대에 맞게 조금 개정을 할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저도 많이 하고 살거든요. 왜냐면 지금 시대가 남녀평등 이렇게 다 얘기하고 하는데 그거는 지영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아주 예전에 부처님 당시에 그때 사회 문화 그런 것들 전반적인 것들을 한번 살펴봐야지 그 상황이 이해되는 거고 지금은 우리 상황이 좀 그때하고는 다르잖아요. 변화가 있기 때문에 지금 변화에 맞춰서 조금 스님들이 조금 다시 뭔가를 개정을 하고 그리고 실제로 안 하는 게 아니라 많이 개정을 하고 계세요. 네, 그런 게 이제 맞아요. 중요하다 이거죠. 근데 예전 것만 생각하시고 가끔씩은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보면 이제 좀 안타까운 거죠. 그런 시대가 이제 점점점 지나서 지금에 살고 있는 우리 선생님들은 그런 것도 사실 없잖아요. 예전에 정말로 그렇군요. 그러니까 저도 웃긴 얘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길 가다가 비구니 스님, 연세가 많으신 비구니 스님, 법납이 많은 비구니 스님이 아주 이제 젊은 그 사미 스님한테도 절을 해야 된다. 그래서 송화사 강원 있을 때 그런 얘기도 들었거든요. 그게 당연한 거다. 근데 생각해보면 지금 사회에 생각해보면 이건 불합리한 거거든요. 근데 그런 뜻을 어떤 뜻으로 받아들여야 되니까 중요한 거죠. 그렇게 하라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런 것들이 왜 생겨났고 어떤 의미로 받아들여야 이거를 생각을 해야 되는 거지 무조건 해. 이거는 사실 중요한 건 아니거든요, 사실. 그러니까 스님들께서 얘기하신 게 그 전부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렇게 살고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시대 때는 지금 많이 변화되어 가고 있다. 그게 중요한 거겠죠. 순간에 분위기도 많이 변화한 것 같기는 해요. 제가 출가할 때의 어른 스님들께서 하셨던 내용들하고 지금 벌써 10몇 년 지나가지고 바라보는 그 내부 분위기하고 실제로 이번에 여기 오기 전에 제가 이제 총무를 보면서 공양주 보살님 구하는 문제 때문에 골머리를 되게 많이 숙였거든요. 근데 그때 당시에 전화 갖고 이제 혼자서 혼란이 왔던 전화 중에 하나가 비구니 스님이 공양주로 오시겠다고 그래가지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러니까 부전으로 이제 기도하시러 오시는 경우는 본 적이 있는데 공양주를 살러 오시겠다 그러니까 그때 은사스님께 제가 여쭤봤거든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그랬더니 이제 정 없으면은 그럴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를 한 적이 있긴 하거든요. 근데 예전 같았으면은 그러고 무슨 되겠죠. 말이냐? 네, 안 된다고 된다. 했을 거예요. 이거부터 나왔을 텐데 지금은 이제 고려하는 분위기로 바뀌어가고 있다. 예전 같으면 한 공간에 사는 것 자체가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지금 같은 경우는 워낙 이제 사실 출가자 숫자도 줄어들고 하다 보니 고려하고 있는 시기가 오고 있지 않나. 나중에 지금보다 더 시간이 지나면 인자는 스님 숫자들이 없어질 거예요. 그러면은 결국에는 공존하는 길로 갈 수밖에 없지 않을까. 사실 그렇게 그게 생각합니다. 불교의 큰 매력 아닌가요? 이 정해놓은 틀이 없어서 그때 맞춰서 변형시킬 수 있는 것들. 저는 그게 가장 이게 매력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부처님 가르침 중에 언제든지 변할 수 있다. 변화에 대해 맞춰서 적응해서 살아라. 예, 애정껏 고수하지 말고 또 변화가 되면 또 거기에 맞게 살아라. 그게 핵심인데 예전에 그 했던 좋은 것들, 뭐 편한 것들만 생각하고 산다면 당연히 더 불편이 있겠죠. 결국엔 변화하면서 일어나는 부작용에 대해서 이제 저희가 계속 경계하고 고려할 수밖에 없는 거는 당연한 거고요. 살아보면서 이제 같이 살면 또 이제 뭐가 불편한 점이 있으면 또 저 그래도 그거는 반대예요. 아니까. 왜냐면 진짜 어떻게 비구 스님하고 비구니 스님하고 같은 공간 사는 거는 같이 공간에 산 게 아니라 제가 알기로는 그 큰 도량 안에 큰 절 안에 암자들이 있잖아요. 그런 형태로 사는 거죠. 그렇죠. 그 한 공간에 사는 게 아니고요. 예. 한 공간 큰 절 안에 이렇게 산내 암자처럼 이렇게 해서 협력 관계로. 건물은 따로 떨어져 갖고 그렇죠. 사니까 설마. 네. 같은 방에서는 못 스님이라고 삽니다. 말씀하실 때 저건 아닌 것 같은데. 아니 근데 요즘 저는 결국에는 그런 얘기 많이 들어요. 결국에는 받아들이지는 못했지만 저희 입장에서도 야 이거는 너무 조금 애매하다 이런 말이 계속해서 주고받았었던 기억이 나요. 근데 예전 같았으면 단번에 아니다 이건데 지금 같은 경우는 좀 생각은 해보자 약간 이런 정도라는 이제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지점이 있는 거고 당연히 할 수 있다가 아니고요. 왜냐면 그걸 다 바꿀 수는 없죠. 또 해야죠. 상황이 알 수 없죠. 이게 이제 그 오늘 이야기가
지금 뭐 여기서 위판사판에서 이야기하는 스님들의 의견이 비구니 8경계가 부당하다라고 얘기하는구나라고 오해를 하시면 안 되는 게 어떤 거냐면 저는 그렇거든요. 어떠한 것들 경전을 읽다 보면은 의문을 가질 수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답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만약에 그게 부당하다고 생각한다면 그 기준이 오늘날 현대사회인데 그러면 오늘날 현대사회 기준으로 고대사회 기원전 6세기에 그 기준이랑 맞는 된다면은 그건 부당한 거잖아요. 그렇다면은 오늘날 사는 우리가 그걸 가지고 어떻게 적용을 해야 될지 문제가 생기니까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됩니까라는 의문이 생겼을 때 답이 되는 게 종단에서 답이 돼야 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거를 문제 제기를 한다라는 거지. 그거는 비구니 8경기는 잘못된 겁니다. 아니, 잘못된 위작입니다. 이렇게 저도 단언할 수 없어요. 모르기 때문에. 저는 모릅니다. 모르는데 생긴 의문을 가지고 한번 얘기를 해서 그 부분이 조금 논의가 될 부분이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걸 이제 말씀드린 것일 뿐이죠. 저 이렇게 8경계도 얘기도 하고 이런저런 얘기하다 보니까 시간이 금방 갔어요. 그래서 여기까지 이번 주는 얘기를 하고 다음 주에 좀 더 심도 있게 비구니 스님과 비구 스님, 또 비구 스님과 비구니 스님의 차이점들 이런 것들 한 번 더 세세하게 얘기해보고 절대 오해하지 마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계속 종단에서 이런 것들을 신경 쓰시고 이렇게 조정을 하고 계신다는 건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출가하시는데 불편한 점은 없을 겁니다. 제가 단언하겠지만 지금은 거의 어른 스님들이 다 이렇게 조정을 해주시기 때문에 그 점 알아주시고 오늘은 이렇게 해서 마무리하고요. 다음 주에 또 재밌게 비구 스님, 비구니 스님의 차이점을 한 번 더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주도 안녕하셨습니다. 안녕하셨습니다.